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독소전쟁이에요.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이다 하는 얘기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소전쟁을 다룬 기존의 콘텐츠를 보면 독일과 소련 간에 벌어졌던 첩보전, 정보전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나치 독일과 소련군의 이중 스파이, 자그마치 2부작으로 진행할 건데요. 이 히틀러가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을 계획할 때도 소련 공격을 결심하고 준비할 때도 유럽 각지에 비밀리에 첩보원을 보내서 첩보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편 이러한 의문도 있는 것이죠. 독일의 첩보원들이 그렇게 드글드글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히틀러는 왜 오판에 오판을 거듭해서 소련을 공격할 생각을 했으며 왜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패배해서 종국에는 패전국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소련에서 첩보전이 벌어졌었어요.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독일 나치군 첩보전의 주요 행위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동부 웨인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부 웨인군은 독일어 첫 글자를 따서 FHO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하면 Foreign Armies East예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동부 집단군이 돼요. 그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동부 집단군이라고 해놓고 이 동부 전선에 있는 거대한 야전 부대구나. 그래서 이 활동을 이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오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동부 집단군이 아니고 동부 웨인군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물론 이 동부 웨인군이라는 것도 일종의 위장 명칭이죠. 더군다나 이 동부 웨인군이 나중에 가면 중간 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 직속의 첩보부대로 승격이 돼요. 원래 전장에서 첩보전의 주역은 해외 군사국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원래는 독일 국방군 산하에 동부 전선의 비밀작전, 첩보 수집, 특수작전, 반란, 대간첩 작전, 대정보 작전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해외 군사국이. 동부 웨인군이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대빵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 동부 웨인군이 왜 저렇게 커졌지? 언제부터 저렇게 몸집이 커졌지? 이게 이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동부 전선에서 활동하는 이 해외 군사국이 수집한 첩보를 더블 체크한다는 의미에서 동부 웨인군에 야, 이거 우리가 수집한 첩보인데 맞는지 니네도 한번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부 웨인군이 의외로 이 첩보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하고 종합해서 내놓는 실력이 월등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점점 동부 전선 첩보 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해외 군사국이 동부 웨인군에게 뺏기는 것이죠. 동부 웨인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외국인들, 특히 러시아인들이 첩보원의 주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첩보 수집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분석해내는 힘이 해외 군사국보다 월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동부 웨인군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독일이 왜 소련을 공격을 했으며 소련군을 왜 그렇게 얕봤으며 왜 끝까지 소련군을 얕봐서 독일군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초를 동부 웨인군의 활동에서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화시키자면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게 된 오판의 원인, 바로 이 동부 웨인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바로사 작전은 동부 웨인군의 잘못된 첩보에서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이 바바로사 작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뭐 하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보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동부 웨인군의 이러한 정보 판단서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1941년 1월 15일에 발간된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2,000부가 독일군 전체에 배포됐다고 그래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소련군의 부대 규모, 전투 서열, 그 다음에 작전적으로 어느 정도 유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동부 웨인군은 소련군이 실제로 소련이 지금 산업인력이 부족하고 장교가 없으며 물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동원 가능한 숫자는 약 620만 명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620만 명이라는 숫자도 나중에 보면 틀리지만 소련군의 예비대, 그 다음에 소련이 뭐가 강하냐면 민병대, 우리가 뭐 노농저기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민병대 있잖아요. 민병대가 굉장히 강하고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조국을 구한 전차 T-34 전차에 대한 예측이 빠져 있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동부 웨인군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동부 전선을 공격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련군이 고유의 전술을 활용을 해서 기동을 통해 측면 공격을 하는 것인데 소련군은 지금 현재 측면 공격을 통해서 역습할 능력이 없다. 장교들의 수준이 낮고 병사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로와 철도가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기동전, 측면 기습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련군은 현재 군기와 사기가 엉망이며 결정적으로 소련군은 애국심이 없어서 독일
독일군에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독소전 아는 분들은 코웃음이 나오죠. 이때 이 러시아인들이 정말 얼마나 똘똘 뭉쳐가지고 독일군에게 진절머리 나도록 맞서 싸웠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소련군은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아, 소련군이 약하다고 하니까는 공격했구나. 동네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 거기 더 있는 거예요. 그 고리가 빠져 있는데 1차 세례에 보면 동부 외인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련군이 약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레드아미 소련군은 현대적인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병력도 증강되고 있으며 철도도 늘리고 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소련이 독일과 유럽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우습게 보고 저거 내가 먹어야지 하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미래의 안보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련을 공격한 겁니다. 실제로 동부 외인군의 첩보가 부정확했고 그 해석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느냐, 이것을 살펴보려면 정말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됐을 때, 독소전쟁이 시작됐을 때 소련군의 상태에 대해서 느낀 최전선의 지휘관들의 평가가 어땠느냐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독일군 선두에 있던 제51 기갑 군단이 사후 검토 보고서에 이렇게 써요. 소련군에 대한 기존의 첩보는 전부 다 잘못됐다. 싸워보니까 동부 외인군이 전한 첩보는 과장되고 왜곡됐더라. 소련군은 못 싸우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더라. 그리고 후퇴나 철수를 해야 될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저항을 하더라. 기존의 첩보를 다시 다 판단을 해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소련군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지금 이제 첩보전은 이러면 완전히 망친 거죠. 그런데 이 1941년 6월 이후에 오히려 조직을 더 장악하고 다 틀렸다는 게 뽀록 났는데도 첩보를 오히려 독점을 해서 독일 국방군 내에 있는 모든 첩보기관, 정보기관을 완전히 쌈 싸 먹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뭐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항공모함은 방향타를 돌린다고 해서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동부 외인군이 이미 첩보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그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실수 한 번 했다고 내는 빠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전쟁 와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조직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조직은 그것이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어떤 것이 한번 진행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그 관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동부 외인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외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 특히 러시아인들을 첩보원으로 주로 많이 고용을 했어요. 썩어도 준치라고 실수를 했고 잘못된 첩보를 생산했을 지언정 소련 군대, 소련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첩보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은 지금 동부 외인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부 외인군은 독소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독소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소련군 포로 잡히잖아요. 이 포로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이들을 신문하고 이들을 브레인워싱을 해가지고 다시 이중 첩자로 소련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이 동부 외인군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동부 외인군이 독일군 첩보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첩보 정보에 대한 시스템을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적으로 정립을 해요. 동부 외인군의 첩보 소스 가 크게 6가지였어요. 정찰대 보고서, 그 다음에 전쟁 포로 신문 결과, 항공 정찰, 통신 감청, 첩보 요원의 보고서, 그리고 노획한 소련의 문서들, 이 6가지가 다 구비가 되어야 믿을 만한 첩보, 신뢰성 있는 첩보로 받아들이고 이 첩보들을 종합을 해서 정보로 생산을 해낸다는 거죠.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뢰성 있는 첩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적인 정보 판단의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이 동부 외인군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1941년 이후에는 점점 이 동부 외인군의 위상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동부 외인군만 독일군의 첩보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죠. 바바로스 작전 개시 이전부터도 독일군 총참모부 정보처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유모선을 포함한 통신 감청 결과를 바르샤바를 포함한 4개소에 동유럽 전체에서 주요 도시에서 첩보를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독일 B집단군이 동부전선으로 이동할 때 아예 이 정보처 예하의 통신 감청 부대를 데리고 갔어요. 작전 통제 형태로. 어느 정도 규모가 갔냐면 1개 연대 규모가 파견이 되었었어요. 여기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이동해서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대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첩보 출처가 뭐냐 하면 독일 공군입니다. 독일 공군이 항공 정찰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소련군 첩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전술적 수준의 소련군의 그 암호체계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해석을 당해서 소련군 예하부대가 유무선 통신을 하면 그것이 독일군에게 다 입수가 되고 그 암호가 다 해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기잖아요. 독일군 첩보 조직들이 그렇게 다층적으로 들어가서 소련군에 관한 첩보를 입수를 하고 공중에서도 보고 암호 체계로도 해석했는데 왜 계속해서 소련군이 곧 붕괴될 정도로 껍데기다, 독일군의 능력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고 보고를 했을까요? 1941년 8월에 동부 웨인군이 포로 신문 결과를 근거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소련은 새로운 부대를 투입할 역량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소련군이 지금 현재 지연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겨울을 기다리는 것이고 미국과 영국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다. 소련군은 자체적으로 독일군과 맞서 싸울 수 없고 역습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독일 수뇌부, 특히 히틀러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련 공격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련군은 어떻게 했어요? 전면 역습을 개시를 하죠. 돈강을 역습의 주공 방향 삼아서 측면을 동시에 역습하죠.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소련군은 측면을 공격할 만한 기동력이 없다고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소련군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야, 너무나 잘 싸우는 거죠. 또 소련군이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예비대를 갖고 있다가 역습의 예비대를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전력을 남겨놓았잖아요. 뭐요? 전차를 남겨놨다가 그 전차 부대로 하여금 모스크바 쪽으로부터 역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 웨인군이 했던 보고는 건건이 하나하나 다 틀린 거예요. 근데 그 건건이 하나하나 다 틀렸던 것을 독일 수뇌부와 히틀러가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라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동부 웨인군의 정보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고 그들을 정보 개선에서 물리쳐내고 현장의 첩보를 받아서 작전 계획을 바꾸고 작전 실행의 방향을 바꿨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동부 웨인군이 더욱 활발히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권력을 더욱더 확장해서 동부 웨인군이 1941년이 되면 아예 히틀러에게, 나치군 수뇌부들에게 직접 브리핑을 해요. 주 1회에서 2회 적 상황에 대한, 소련군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동부 웨인군의 브리핑이 독일군 수뇌부와 히틀러의 눈을 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동부 웨인군은요 점점 커지는데 1942년 5월에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면서 확장을 해요.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면서 첩보 관련 최고의 인재들을 국방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군사국으로부터 끌어들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1과는 현행작전과, 제2과는 전략첩보과,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장차작전반인 것이죠. 그리고 전략첩보과니까는 장차작전 전반을 예상을 하는데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것들을 모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제3과가 특이한데 3과는 뭐냐면 통번역 및 적국 노획문서 수집 분석을 하는 곳이에요. 소련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련의 각종 문서, 작전 관련 문건들을 현지에서 입수를 해서 그것을 즉시 번역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종합을 해갖고 1과와 2과에 보내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재의 세계 각국에 있는 정보처들, 정보과들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소련 영토로 들어가서 첩보를 수집을 합니다. 동부 웨인군이. 이렇게 되면 정보 장악력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동부 웨인군 예하의 방첩이라든지 아니면 기물을 담당하는 그런 요원들이 육군 집단군 혹은 군사령급 부대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현장의 사령관급 지휘관의 특별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첩보와 정보에 관한 시스템,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정착시킨 게 바로 독소전에서의 독일군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날 얘기하는 인간정보자산, 맨날 휴민투민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적국에까지 보내서 과감하게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독일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때 동부 웨인군의 러시아계 독일 첩자, 이들이 소련군의 야전군급 사령부에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죠.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소련군의 대정보 작전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소련군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일군이 유무선을 감청을 하고 있고 암호 체계를 해독했다. 그 능력이 있는데 소련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첩보를 수집을 하진 못한 거예요. 첩보를 수집할 능력은 있지만 소련군으로부터 첩보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방첩 체계, 유무선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암호 체계를 갖추기 전에는 무선 침묵을 했어요. 아예 유무선으로 통화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군이 유무선을 뚫고 들어올 수 있으면 뭐해? 암호 체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뭐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1942년 여름부터는 소련군이 방첩 체계 그리고 유무선 감청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 통신보안 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암호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죠. 그래서 1942년 여름부터는 유무선 감청을 통해서 쓸만한 첩보나 정보를 거의 수집하지 못합니다. 독일군 정보 당국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했던 그 원인의 두 번째는 뭐냐면 독일군 정보 수집하는 그 정보 당국, 첩보원들 혹은 첩보 수집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역정보를 흘렸어요. 기만하고 양동을 하고.
1942년 10월 11일의 상황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독일군 정보처가 동부 웨인군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한 수의 소련군이 돈강과 볼가강 사이에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독일군하고 소련군이 소위 최대 격전이라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하고 있을 때죠. 그런데 동부 웨인군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 사령부는 소련 제63군입니다. 그리고 이 63군이 오는 이유는 능력은 없지만 독일 기갑군이 다가오니 단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온다고 보고를 해요. 소련군은 공격 능력 없음, 전투 의지 없음 이렇게 결론에 보고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뭐라 그러냐면 소련군이 독일군의 전선 중에 루마니아하고 이탈리아군이 배치된 스탈린그라드 북쪽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들이 독일군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면 역습이라든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합 판단 결과가 뭐라고 나왔냐면 소련군은 지금 현재 겨울을 한 번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전력밖에 없다. 소련의 전력은 이미 작전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이때 실제로는 어땠냐면 소련군이 독일군 정면하고 측면으로 총 역습을 감행해요. 63군뿐만이 아니라 64군하고 65군도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을 먹여서 역습을 하려고 가장 강력한 예비대를 소련의 그 발달한 자연 속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독일군이 소련군의 전력을 오판하도록 역정보를 기만 정보를 양동 정보를 흘린 거예요. 이것만 봐도 독소전에서 소련군이 정보전에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련군이 이때 있잖아요. 독일군 동부 웨인군에서 첩보원들을 자신들의 사령부급 부대에 보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잡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두고 역정보를 흘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추론한 것은 아니고 독일 동부 웨인군의 역할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한 다른 전쟁사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소련군이 전술적, 작전적 수준에서는 통신 보안 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확립이 안 됐으면 무선 침묵을 해서 독일군이 가져갈 게 없도록 만들었고 전략적인 수준에서는 독일군이 소련군의 규모라든지 능력을 오판하도록 독일군이 소련군에 집어넣은 첩자들을 역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련군의 대정보전 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1944년 6월의 바그라티온 작전입니다. 동부 웨인군 얘들이 모든 것을 실패했지만 가장 처참한 정보 실패를 한 것이 바로 이 바그라티온 작전에서예요. 이 바그라티온 작전 후대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최후 통첩 없이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내린 사형 선고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동부 웨인군 그리고 독일군이 소련군의 공세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해요. 소련군의 이 대규모 물자들이 철도를 통해서 독일 중부 집단군 정면으로 집결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분석해내지를 못했어요. 그 앞에 소련군이 독일 중부 집단군을 공격할 것이라고 수차례 잘못 분석을 해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진짜로 중부 집단군 앞으로 공격하는데 이거를 또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는 워낙 소련군이 보낸 그 기만 정보 그 다음에 오판하게 만들기 위한 그 꼬시는 정보들에 의해서 독일군 수뇌부들이 우리가 뭔가 작전이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소련군이 뭔가 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련군이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련군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잘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독소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소련군은 형편없는 군대 그 다음에 소련군은 껍데기밖에 없는 군대 예비대도 없고 전차도 없고 이것을 수차례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거기에 말하자면 세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중부 집단군 정면으로 소련군이 역습을 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른 거죠.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냐면 실제 소련군하고 접촉하고 있는 중부 집단군이 소련군 주력이 내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오는데도 기존의 동부 웨인군 정보 판단 결과를 바꾸지 않아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보고받은 거 있어. 야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는 궁금해요. 야 니네 장이 누구야? 동부 웨인군 도대체 이 조직의 책임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엉망진창 엉터리였던가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책임자 나와봐! 그렇잖아요. 라인하르트 겔렌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군 정보 실패의 총책임자예요. 소련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히틀러의 신임을 받았다.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대소련 첩보 조직을 만들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무슨 비밀 자료를 빼돌려가지고 방첩기관에 인계를 했고 나치의 명단을 또 전파를 하고 여러분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